고발자가 먼저 발언하시오. 수호장이 지시했다. 반다라가 단호하고 가차없는 어투로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직 이름도 없을 때 들판에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계속하시오. 수호장이 말했다. 이 아이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강했어요. 그리고 두 눈은 밝게 빛났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낼 수 없었대요. 내가 엄마 엄지손가락을 아주 꼭 잡았대요. 기라는 굽은 다리가 편하도록 체중을 옮기면서 자신이 태어난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반다라가 계속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내는 걸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땅을 파거나 작물을 심거나 잡초를 뽑는 건 물론 같은 또래 계집 애들처럼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죽은 다리를 질질 끄면서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짐일 뿐입니다. 동작은 느리고 음식은 많이 먹습니다. 수호자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기라는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신이 많이 먹는다는 건 사실이었다. 고발자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조금씩 먹을게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요. 기라는 마음속으로 변호할 내용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런 약자의 애처로운 하소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저의 할아버지가 살아서 권력을 행사할 때라 규칙을 무시하고 기른 겁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오래전에 사망했고 능력과 지혜가 훨씬 뛰어난 새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다라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아부까지 했다. 키라는 수호장이 반다라의 아부에 흔들리는지 살피기 위해 그를 자신이 연밀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수호장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반다라가 계속 발언했다. 저 애 아버지는 저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엄마까지 죽었습니다. 저의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사람은 엄마 혼자였어요. 나를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아프지 않잖아요. 게다가 여자들은 그 움막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쓸모없는 계집애에게 줄 공간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결혼을 못합니다. 아무도 절름발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땅과 음식만 축냅니다. 게다가 어린 애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버릇없게 만들 뿐 아니라 놀이를 가르쳐서 시끄럽게 만들고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수호장이 손을 저으며 선언했다. 그만. 반다라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다물더니 허리를 가볍게 숙였다. 수호장은 탁자 주변의 다른 수호자 11명을 둘러보았다. 물어볼 말이나 할 말이 있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수호장의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백발의 수호장이 물었다. 기라, 그대는 두 음절 소녀라서 직접 변호할 필요가 없다.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기라는 또 허리 숙여 인사할 계획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그만 잊어버렸다. 뒤늦게 그 사실이 떠올랐지만 괜히 어색할 것 같았다. 수호장은 다시 손을 저으며 침묵을 요구했다. 그래서 키라는 억지로 입을 다문 채 귀만 기울였다. 그대는 어리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 스스로를 직접 변호할 수도 있고. 수호장이 설명하자 키라가 다시 끼어들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 수호장은 키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말했다. 아니면 우리가 그대를 위해 변호인을 지명할 수도 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서 그대를 변호할 것이다. 키라, 그대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지만 여러분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밝게 빛나던 눈동자들,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꼭 움켜쥐던 튼튼한 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다. 바로 옆에서는 반다라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빠르게 내뿜는 소리에는 성난 적개심이 가득했다. 키라는 탁자 주변에 앉아있는 수호자들을 살펴보면서 변호인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평가해 보았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적개심은 물론 별다른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키라의 결단에 기다리겠다는 일종의 기대감만 느껴졌다. 키라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친숙한 엄마의 나무빗이 손에 닿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걸 툭툭 쳤다. 이번에는 자수로 장식한 조그만 사각천이 엄지손가락에 닿았다. 최근 며칠 사이 정신이 없어 완전히 잊고 있던 천이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엄마 곁을 지키는 동안 키라의 두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며 그 천을 수놓았다. 그런 능력은 키라가 아주 훨씬 어릴 때 아주 우연히 나타났다. 어느 날 오후에 자신만만한 태도로 색시를 골라 수놓는 키라를 보고 깜짝 놀랐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엄마는 기쁨과 놀람이 가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니. 그 기법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사실 키라도 그 기법을 아는 건 아니었다. 마술처럼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바느질 자체가 키라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것 같기도 했다. 처음 그런 일이 있는 후부터 그 능력은 계속 성장했다. 키라는 예전에 그 천이 자신에게 뭔가 확실한 느낌을 알려주곤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가만히 움켜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확실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변호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다. 키라는 그 역할을 낯선 수호자 중 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키라는 겁먹은 눈으로 그들을 살피다가 차분한 시선으로 믿음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느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키라를 잘 아는 사람 같았다. 키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수놓은 천이 손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변호인을 지정해 주십시오. 키라가 말하자 수호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미슨. 수호장은 왼쪽에서 세 번째 사내에게 고갯짓을 했다. 차분하고 세심한 눈동자의 사내가 키라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다. 키라는 가만히 있었다. 챕터 4. 자미슨,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아는 이름은 아니었다. 마을에는 사람이 아주 많은 데다가 어리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키라는 일어선 자미슨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냥 키가 컸다. 머리칼은 말끔하게 빗질해 목 뒤로 내려서 나무 조각 장식으로 묶어 놓았다. 젊은 조각가가 만든 장식이었다. 그런데 조각가 이름이 뭐였더라? 토마, 맞아. 조각가 토마. 토마는 키라와 비슷한 또래 소년이지만 뛰어난 조각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상류층 사람들은 토마가 능숙한 손으로 빚어낸 조각품을 구하려고 아우성이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몸에 장식을 달지 않았다. 키라의 엄마는 끈에 달린 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언제나 옷깃 안쪽으로 숨겨놓곤 했다. 변호인이 자기 앞에 있는 탁자에서 서류 더미를 집어들었다. 키라는 고발자가 한창 주장을 펴는 동안 그가 서류에 열심히 글을 적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두 손은 크고 손가락이 길며 동작 하나하나마다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서두는 기색도 없고 불확실한 기색도 없었다. 오른쪽 팔목에는 가죽으로 따은 팔찌를 꼈는데 그 위로 맨살을 그대로 드러났다. 팔에는 힘줄과 근육이 툭 붉어져 있었다. 늙은 나이도 아니었다. 자미슨이란 이름은 아직 새 음절이었고 머리칼에는 새치도 없었다. 저 정도면 중년일 테니 어쩌면 엄마와 비슷한 나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 손에 든 서류의 맨 윗장을 내려다보았다. 키라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글씨가 보였다. 아, 글씨 있는 법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사내가 입을 열었다. 제가 고발 내용을 하나씩 열거하겠습니다. 사내는 서류를 살펴보며 반다라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 하지만 그 음성에는 반다라의 사나운 어투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직 이름도 없을 때 들판에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저 사내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저거였구나.
반복해서 말하기 위해 고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야. 고발 내용을 다시 듣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키라는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서로 따질 필요가 없을 테니 말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소한 오해를 둘러싸고 네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주먹다짐이 일어나는가. 자미스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녹색 가죽으로 묶어놓은 육중한 책자를 집어들었다. 키라는 수호자 각자에게 똑같은 책자가 있음을 깨달았다. 자미스는 고발 발언이 진행되는 사이에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펼쳤다. 반다라가 고발 내용을 발언하는 동안 자미슨이 책자를 넘기던 광경이 키라의 뇌리에 스쳤다. 그게 전통이라는 주장은 맞습니다. 자미슨이 수호자들에게 말했다. 배신감이 키라를 때렸다. 변호인이 저런 말을 하다니. 사내는 글씨가 빼곡히 들어간 책의 한쪽을 가리켰다. 몇몇 수호자가 똑같은 녹색 책자를 뒤적이며 그 부분을 찾고 있는데 키라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다른 수호자들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반다라가 살짝 웃는 모습도 보였다. 좌절감에 휩싸인 키라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각천을 다시 만져보았다. 따뜻한 느낌이 없었다. 편안한 느낌도 사라졌다. 하지만 세 번째 수정안을 보십시오. 자미슨의 말에 수호자들은 일제히 책자를 펴서 그 부분을 찾았다. 그때까지 책자를 펴지 않고 있던 수호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수호자 한 명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으며 반복해 읽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전통이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미슨이 확고한 어투로 선언했다. 그래, 변호인이라면 저래야 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변호인이 묻자 기라는 천조각을 매만지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변호인은 기록한 내용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이 아이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반복도 아프게 느껴졌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리까지 아팠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건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굽은 다리에 실린 무게를 줄이기 위해 체중을 옮겨 실었다. 이 고발 내용 또한 사실입니다. 기라는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치유 불가능한 불구입니다. 자미슨이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했다. 수호자들이 키라를 바라보았다. 반다라도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키라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어린 시절 내내 그런 시선에 시달렸다. 하지만 엄마의 가르침과 충고를 통해서 머리를 의연하게 치켜드는 법을 배웠다. 키라는 지금도 그렇게 한 채 수호자들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자미슨이 덧붙여 말했다. 키라는 엄마가 그 사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떠올랐다. 키라가 아직 어렸을 때 자신은 왜 아빠가 없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빠는 큰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태어나기 전이었지. 야수들에게 당한 거야. 키라의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읽은 듯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자미슨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애의 아버지는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야수들에게 당했습니다. 수호장이 서류에서 시선을 떼더니 탁차 뒤에 앉아있는 다른 수호자들을 바라보며 끼어들었다. 이 애의 아버지는 키터프라우. 훌륭한 사냥꾼이었지. 실력이 제일 뛰어났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호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저도 그 사람과 함께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수에게 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빠가 야수에게 당하는 걸 직접 보았다고요? 지금까지 키라는 당시의 비극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다. 엄마가 말한 내용이 전부였다. 그런데 자미슨이 아빠를 안다고 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저 사람은 야수를 두려워했을까? 우리 아빠는 야수를 두려워했을까? 갑작스레 떠오른 의문이었다. 하지만 큰 소리로 물어보진 않았다. 게다가 지금 당장은 모든 게 두려울 뿐이었다. 바로 옆에서 반다라의 증오심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느낌이었다. 지금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키라는 바로 그 순간에 아빠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했다. 이 부분에도 수정사항 상황이 적용됩니다. 기르지 말아야 했다. 라는 고발 내용에 저는 사망의 근거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예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미슨이 선언하자 수호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애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소. 탁자에 있던 다른 수호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차례대로 그렇다고 중얼거렸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니? 그들이 물었다. 키라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도 마음이 편안했다. 자미슨이 그 다음 내용을 읽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땅을 파거나 작물을 심거나 잡초를 뽑는 건 물론 같은 또래 계집 애들처럼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죽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짐일 뿐입니다. 자미슨이 살짝 웃으면서 덧붙였다. 음식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리 변호인이라 해도 저는 이 내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아이가 땅을 파거나 작물을 심거나 잡초를 뽑거나 가축을 기를 수 없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아이 역시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기라, 직물 작업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니? 기라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텐데. 기라가 입을 열었다. 잔뜩 긴장해서 목소리가 조그맣게 흘러나왔다.